예, 시간이 돼서 55회 산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올해로 이 산학 세미나가 현지 올해 6년째의 첫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금융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관련해서 오늘 세미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를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국은행의 외자운용원의 정희섭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세 분의 이제 토론자가 계신데 기억연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미래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보험연구원의 박희우 연구위원, 예. 그리고 보험 DB 자산운용의 이상훈 상무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희섭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을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해외에 운용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는 크게 그 직접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부와 그다음에 미들오피스인 외자기획부 그리고 백오피스인 운용지원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 국내 한 73명, 해외 7명 해서 총 80명 인원이 그 외화자산 운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직접 운영을 총괄하는 그 투자운영부 부장이고요. 현재 저희는 지금 국채라든가 회사채, 자산유동화채 등 해외 채권만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포트폴리오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예치금이 한 8.5%, 국채 등 채권이 한 80.6%, 주식이 한 10.9%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해외 채권만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망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리라든가 환율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주식 쪽은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전망 자료는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이 아니라 외자운용원 자체 참고 자료로 작성을 한 것이고요. 대체로는 각국 중앙은행이라든가 주요 투자은행들의 내년도 전망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크게 그 글로벌 경제 여건과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그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의 환율이라든가 금리, 신용 스프레드, 주가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올해의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전망,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여건입니다. 올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경제 여건은 주요국이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이 대체로 통화 정책을 완화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 쪽에서는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쪽에서는 그동안 사실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고물가가 좀 오래 좀 지속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어서 그 추세가 올해도 지속될 걸로 저희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성장 면에서는 견조한 민간 소비와 투자 등으로서 양호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성장률 자체는 작년보다는 좀 못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업 투자라든가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작년도보다는 성장폭이 작년보다는 낮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소비는 여전히 견실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 이후에 규제 완화에 따른 차입 여건 개선,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 등이 있어서 투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흔히 말하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추세는 올해도 지속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는 약간 좀 그 둔화 속도가 좀 더딜 걸로 보여서 여전히 2025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 중반 정도에 머물 걸로 저희는 마켓 컨센서스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 부문의 임금 상승세가 진정되고 그동안 좀 더딘 하락폭을 보였던 주거비 상승폭도 올해는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물가적인 요인에서 보면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나 이민 통제 같은 요인들이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표상으로 보면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이게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다가 작년 작년 상반기 이후로 해가지고 속도가 상당히 둔화된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 사실 이걸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스트 마일이 지금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좀 제 사실 저희가 채권을 주로 운용하다 보니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5.5까지 올렸는데 어떻게 미국 경제가 이렇게 건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투자은행 전문가라든가 사람들이 들었을 때 크게 짚을 수 있는 요인들은 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그 모기지 락인에 따라서 가계가 이 높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업 투자가 굉장히 견조한데 그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고 트럼프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 리쇼어링을 지금 계속 정책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를 좀 계속 견조하게 이끄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식이라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부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고금리에도 미국 경제 잘 나가는 요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 빨간 선을 보시면요. 빨간 선이 이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미국의.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30년 만기 고정금리입니다. 근데 그 보시면 2022년을 전후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파란 선은 그 실제로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의 평균 금리입니다. 보시면 평균 금리는 별로 올라가지 않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 금리의 분포대를 보면은 현 그 신규 모기지를 받는 사람들의 금리는 한 6% 후반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받은 모기지 금리는 그보다 훨씬 낮은 금리대에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대체로 지금 4% 지금 보면 3.5% 이하가 전체 모기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금리로 픽스가 됐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도 가계에는 별로 이게 금리 올라간 충격을 덜 느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제 차원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 모기지 금리가 내가 받은 금리보다 낮다고 하면 언제든지 리파이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를 갈아탈 수가 있는데 그 갈아타는 이유, 그러니까 신규 모기지 금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기지 금리보다 낮을 때가 차원 요인이 발생하는데 보시면 2022년부터는 신규 모기지 금리가 기존 모기지 금리를 혹시 상회하기 때문에 차원 요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시면 그 차원 요인이 있는 모기지의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이제 하실 수 아실 수 있는데 여기 모기지 신청자 수를 보면은 2022년부터 해서 굉장히 모기지 신청자 수 크게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포로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규로 모기지를 일으키거나 기존 모기지를 리파이낸스 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기지가 한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기지 차입 가계는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만 기존의 저금리로 계속 자기 모기지를 픽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신규로 모기지를 받았더라면 냈을 금리보다는 평균 한 2.5%포인트 정도 이자를 덜 내고 있는 걸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한번 따져봤더니 2022년으로 보면 한 2,204억 달러, 2023년으로 보면 3,607억 달러 정도를 세이브한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게 미국 GDP로 따져보면 0.8에서 1.3%입니다. 이거는 2022년과 2023년만을 두고 한 것이고요. 지금도 이 절감 효과는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계소득 대비 이자 비용을 보시면 모기지 대출이 아닌 이자들은 2021년부터 금리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모기지 이자는 오히려 비중이 그냥 별로 변화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뭐 몇 배가 뛰었는데 실제로 이자 비용은 별로 차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라든가 임금 인상 때문에 가계의 어떤 소득 자체는 늘어났는데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별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더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게 지금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뭐냐면 제가 이자 비용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는 게
어, 생각해 보시면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렇게 혜택을 받을 텐데, 근데 그때 집을 안 산 사람들, 모기지를 일으키지 않고 이제서야 집을 살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됐어요. 집을 살려고 봤더니 집값은 올라가 있고, 모기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고, 렌트비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팬데믹 당시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 혹은 집을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면 이제 유색 인종이라든가 라틴계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집을 못 사고 렌트 쪽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은행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이 높았는데 그쪽이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세가 굉장히 약화됐다. 특히 이제 흑인 남성이라든가 이쪽 라틴계 쪽 남성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런 요인들이 사실은 내년 작년도에 대선 구도에 상당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 모기지 금리가 이 사람들이 처음 받았던 대출 금리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하지 않습니까? 분할 상환하면서 줄어드는 원금 외에는 실질적으로 리파이낸스는 본인이 이사를 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로 보면 연준이 금리를 3회를 인하하더라도 이 락인인이 풀리는 모기지는 어, 14.9%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자 절감 효과 자체는 아까 앞에 추산했던 것보다는 더 줄어들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로 지역이고요. 유로 지역은 사실 미국에 비해서 성장세가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다들 이제 1% 성장이 1%도 못 미쳤고요. 근데 올해는 1% 초반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ECB가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면서 실질 임금이 좀 증가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요. 유로존 국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여력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여서 이 부분은 유로 지역 성장을 제약할 걸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 물가 자체는 미국보다는 더 인플레이션 목표인 2%에 더 근접할 걸로 올해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은 올해 영국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영란은행이 올해 한 3회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의 차입 비용이 경감되고 또 지금 노동당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지금 작년부터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성장을 개선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EU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수출 의존도가 이렇게 상품의 수출 의존도가 수출 높은 나라가 아니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25년도에 보시면 저희가 성장 전망에서 정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 소비가 상당히 올해 성장에 기여할 거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영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금 영국 정부가 재정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또 줄어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에 좀 변수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영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재정 완화를 못 할 거고 그만큼 성장이 이제 부스트가 못 될 걸로 생각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파운드가 상당히 약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자체는 디스인플레 진전되면서 한 2% 중반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소비라든가 부동산들 내수가 부진하고 미국 관세 인상에 대한 수출 성장 둔화로 해서 부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가 한 5% 성장을 했다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올해는 사실 작년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수출에 더 의존도가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미국이라든가 EU에 대한 지금 수출 비중은 줄고 있고 반대로 아세안과 같은 대한 시장에 대한 비중은 늘고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악유가 있는 게 중국이 과거에 미국이나 EU에 직접 수출하던 거를 아세안을 통해서 우회하는 수출 경로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에서 또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금 여전히 좀 작년하고 비슷하게 디플레 우려가 계속 갈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약간 더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좀 굉장히 다시 깨어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임금과
임금과 그다음에 그 물가의 선순환,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임금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일본은 지금 굉장히 그걸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물가의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소비가 회복되고 기업 이익도 증가하고 그리고 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해서 자본 지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소비라든가 투자에 다 긍정적으로 기여할 거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관련해서도 그 일본 기업들은 이미 해외 생산 비중이 많이 늘어난 상태여서 관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가면서 올해는 2%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물가 목표 2%를 상회할 걸로 이렇게 좀 마켓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이고 이건 인플레이션 전망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물가가 좀 둔화되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은 미국은 견조하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덜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외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걸로 통화 정책에서 보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하 속도 자체는 각국의 경제 여건이라든가 미국 무역 정책에 해당국에 미친 영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정책 금리를 올해 좀한 3, 이 두, 저희가 그 당시 이거 볼 때는 한 번에 두 번 정도 인하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당 기준으로 보면 4% 혹은 4.25%를 보일 걸로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 폭이 1회에 그치거나 아예 동결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이게 그 당시에 봤습니다. 이 가장 근데 물론 이제 그 투자은행들 자체로 보면은 이 전망 사실을 보면 여전히 두 번이라든가 세 번 인하 전망이 많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 FM 12월 달에 FOMC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 전망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오른쪽 차트가 사실은 연준이 작년 12월에 FOMC를 하면서 그 2025년도 인플레를 전망한 분포가 되겠는데 여기 좀 점선으로 나온 게 9월 달에 전망했던 겁니다. 9월 달에 전망할 때만 해도 연준이 내년도 전망은 한 인플레 한 2.1에서 2.2 정도 나올 거라고 대체로 전망했었는데 갑자기 12월부터 이게 2.5 정도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게 2025년도고 2026년 같은 경우는 2.2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왜냐하면 2026년이 되어도 물가 목표는 2%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금리를 더 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굉장히 허키시하게 봤는데 일단 지난 1월 15일에 발표된 미국 12월 달 CPI 자체는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서 다시 투자은행들은 그래도 두 번은 인하지 않겠냐 이런 그쪽으로 전망을 좀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보면은 연준 믿고 따를 만한가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난 이제 팬데믹 기간부터 해서 현재까지를 보면 연준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경우가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흔히 말하면 채권 투자자들의 격언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중앙은행은 사실은 무제한으로 돈을 풀 수도 있고 무제한으로 돈을 빨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중앙은행 상대로 베팅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팬데믹 이후로 보면은 오히려 중앙은행에 맞선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실제로. 그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저 1번하고 2번하고 3번 상황인데요. 먼저 1번 상황입니다. 어, 2021 6월이었는데 그 당시 인플레율이 한 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전 팬데믹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목표는 2%를 상회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1년 4월, 5월부터 해서 인플레가 치솟으면서 4%까지 치솟았는데 당시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의회 청문회에서 이 당시에서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 너네가 지금 물가와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되게 트랜지토리하다, 템퍼러리하다. 그리고 곧 사라질 거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어 이제 이건 공급 병목에 따른 일시 요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후에 보시면 저 발언하고 나서도 이제 인플레가 4%에서 그다음에 더 6%까지 치솟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대응이 늦었고 2021년에 대응이 늦어지면서 갑자기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첫 번째에 좀 시장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가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연준이 이제 그 전망을 하면서 이제는 좀 신호 자체를 이제는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고 이제 금리 인하를 탐색할 때가 됐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전망들을 다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채권 투자자들도 오랫동안 이제 금리 인하를 기다렸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나 보다라고 기대를 높였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금리가 파란색으로 보면 시장 금리가 그게 빠르게 내려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가 올라가면서. 그런데 그 이후로 보면 역시 지표가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전망이 저렇게 갔지만 실제로 2024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고용이나 물가들이 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준 예상보다 더 금리 인하 시기가 훨씬 늦어졌고요. 연준은 9월이 돼서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인데요. 9월, 작년 9월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8월에 7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장에서 다시 금리 인하 베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파월 의장도 9월에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시 시장 사람들은 다 25bp 정도 인하를 예상했는데 50bp 비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서 이제 전망치들을 다 하향 조정을 했죠. 이때 다시 시장 사람들은 다시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나 보다라고 기대감을 한없이 끌어올렸는데 결국 그 다음에 또 지표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뭐 10월 달로 가보면 9월 달 고용이라든가 물가 지표가 여전히 견조하게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는데 국채금리는 오히려 이때부터 저점을 해서 막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채금리는 이때를 100bp를 형성했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를 좀 보면 대체로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주저하거나 그다음에 금리를 그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를 주저하거나 인하 시기를 좀 서두른 게 좀 드러날 텐데요. 근데 이제 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은 그냥 연준은 우리 어쨌든 데이터 디펜던트인데 시장에서 너무 이런 다플롯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집중했던 거 아니냐 그런 좀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 지표에 대한 그런 관심을 더 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럽중앙은행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물가는 목표 수준으로 하향 수렴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의 워낙 재정 여력이 낮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을 할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결국 통화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한 뭐 저기 어, 5번에서 6번 정도는 인하할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인데요. 영란은행도 어쨌든 그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는데 인플레이션 상황이 유럽만큼 그렇게 그 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매분기 25%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 기준으로 3.75% 정도에 이를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인데요. 인민은행은 내수 부진에 대응해서 역시 완화적 정책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워낙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수지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서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한 20에서 40bp 정도에 불과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준율이라든가 담보 보완 대출 같은 걸 확대해서 완화 정책을 더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는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입니다. 일본은행은 앞서의 중앙은행들 다 금리를 인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은행은 올해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당장 내일 25p 인하가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올해 한 2번에 3번 정도 인상을 할 걸로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말에는 정책금리가 0.75에서 1%에 도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당국자들이 워낙 지금 옌 달러 환율에 되게 또 민감한 상황이어서 환율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인하폭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면 인상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화가 또 강세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인하폭을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시장 전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 달러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올해도 좀 강세를 보일 걸로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좀 금리를 인하하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금리 인하 폭이 적을 걸로 보여서 금리 인하 갭이 여전히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펀더멘털 자체도 워낙 좋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강세를 보고 있고
유로화라든가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약세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무역 정책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예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 간에 일본이 금리를 이제 인상하면서 미국과 일본 금리 차가 축소되고 또 예나는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점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차트는 미국하고 다른 주국 간의 어떤 성장률 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선이 이제 미 달러화 지수가 되겠는데, 성장률 갭이 확대될수록 미 달러와 강세폭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하고 위한 환율인데,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차하고 환율이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세가 작년에 비해서는 완만해지면서 금리는 하락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라든가 관세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것 때문에 장기 금리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은 현재보다는 더 가팔라질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유로존 같은 경우는 ECB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단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불 스티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채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프랑스는 정치 불안이라든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 때문에 스프레드가 좀 소폭 축소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 국채 금리하고 연방 기금 금리의 그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대체로 2년물 금리는 한 3.7에서 3.75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있고요. 10년물 금리는 4.4에서 4.25 정도까지 내려갈 걸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독일 국채 금리 전망이 되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후에 점차 하락할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은 여전히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더 추가로 더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금리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 증가 등을 해서 10년물 금리가 1% 중반까지 상승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 1.2%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예. 다음은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되겠는데요. 신용 스프레드는 지금 이게 좀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스프레드가 굉장히 축소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스프레드에서 더 타이튼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신용 스프레드가 줄어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또 더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그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저기 투자 등급 이제 저게 그 스프레드 녹색이 이제 스프레드고 빨간색이 이제 회사채의 금리 수준이 될 텐데요. 보시면 이제 금리 수준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약간 뭐 좀 역사적으로 타이튼되다 하더라도 굉장히 수요가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펀드 인플로우도 지금 2024년 들어서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가인데요. 네. 주가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은데 예, 지금 아이비들은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 경제가 어쨌든 흔히 말하면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뭐 그 리세션이라든가 하드 랜딩에 대한 지금 걱정은 사실 거의 없어졌고 소프트 랜딩 아니면 노 랜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트럼프 정부의 친성장 정책이라든가 연준이나 추가 금리 인하 같은 것들이 그 주가의 상승세를 더 뒷받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가가 최근 한 2년간 너무 큰 폭을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상승폭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종별로 보면 그동안에 미국의 증시를 이제 주도했던 게 M7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M7 기업의 그 이익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 성장세가 확대가 되면서 마켓 자체가 브로드닝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이제 결국은 트럼프의 어떤 무역 정책이라든가 이민 정책의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달라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하방 위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좀 그런 하드랜딩의 시나리오는 이제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거나 미달러가 그렇게 강세로 가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거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2025년 말 미국의 주가 전망이 되겠는데요. 전체로 보면 이거를 저희가 했을 때는 S&P 500 지수가 5,867 정도 될 때였는데 지금 6,000 넘어섰고요. 근데 어쨌든 올해 한 뭐 제일 좋게 보는 데는 한 7,000까지 보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6,400에서 500 정도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비해서 보면은 한 뭐 8 내지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 서베이에서 올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예상 비중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해도 올라갈 거라고 하는 비유가 높은데 사실 이게 나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쏠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좀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이거 트렌드가 아마 좀 조금만 주가가 내려가도 바로 또 돈 수급 쪽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이기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관세는 공약에서 제시된 수준보다 완화된 형태로 시행될 걸로 저희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협상 전략으로 활용될 걸로 대체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겠고요. 이민 통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그 이민 제한과 불법 이민 단속을 더 강화할 걸로 보고 있고, 어, 다만 이제 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하는 데 따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공약 때 말했던 것보다는 이민자 이 출방 규모나 이런 것들은 좀 적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세 부분인데요. 감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감세안인 그 TCJA 기존 감세안 자체는 영구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갈 거라는 건 거의 이제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데 그 추가로 더 어떤 추가 또 감세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세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감세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감세의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취임 직전에 부채 한도 폐지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게 되면 그러면 감세 폭이 더 커질 수 있고요. 그것만큼 이제 그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져서 장기 금리가 치솟을 거고 그것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인데요. 사실 뭐 에너지 규제 완화를 지금 먼저 어나운스를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긴 했는데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사실 금융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바젤 3에 따른 이런 규제, 그러니까 자본 규제라든가 레버리지 규제 이런 부분들이 완화됐을 때 한다면 굉장히 좀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 원에 종전을 바로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IB 쪽이나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이미 점령한 땅을 원하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를 오래 금지하거나 중립국가 해주기를 원하고 또 동결한 해외 자산을 그 선진국들의 동결한 해외 자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만약에 전쟁을 여기서 끝내게 되면 향후에 러시아가 또 침공했을 때 안전보장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토를 가입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측 얘기는 현재 상황에서 전선을 동결하고 장기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유예하되 충분한 무장을 제공하는 걸로 하고 있고 재밌는 건 이 무장 제공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부담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안들이 사실 사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휴전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방위비 증액인데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지금 나토 회원국들 대부분이 사실은 2% GDP 2%도 못 미치는 방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3% 혹은 5%까지 올려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나토 그 유럽 국가들은 지금도 사실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방위비를 올린다고 하면 뭐 굉장히 좀 부담이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중동인데요. 중동 쪽은 사실 지금 이란에 대한 다시 공격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 같은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이란이라든가 이란의 어떤 대리 세력들이 상당히 그런 공격을 많이 당했고 실제로 전투 능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히 말하면 이제 좀 추가적으로 글로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부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석 부장님. 이, 뭐, 금융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2025년도에 우리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이제 부탁을 드릴 텐데요. 토론 순서는 아까 소개했던 그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토론 자료를 이렇게 좀 봤는데요. 지금 발표한 그 전망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또 우리 저 김경록 그 고모님께서는 또 조금 해주셨는데 뭐 그런 내용 포함해서 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세 분의 발표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떠냐 하는 그런 이제 뭐 질문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발표자나 또 토론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답을 해주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경록 고모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채권 쪽이 저 커리어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어, 저도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금융시장을 보는데요. 뭐, 일단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의 거의 컨센서스 쪽으로 쭉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거 하고요.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끄집어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실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아마 제일 어려웠던 시장은 채권 시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채권 펀드 매니저들 이때 진짜 많이 당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좋게 서너 번은 아마 당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때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저 부분 이야기를 좀 G2라면 결국 미국하고 중국인데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 결국 뭐 올해가 중요하니까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그냥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핵심 이슈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뭘 보는 것일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장이 어떻게 될까? 뭐 결국은 이제 그래서 채권 시장 위에 주식 시장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한번 살펴볼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제 말도 많은 저 주식 시장. 이 시장의 올해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 이 순서대로 좀 아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G2 이 구조적 불견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제가 현업에 있고 나서부터는 보면은 거의 97년부터 미국은 통화를 계속 팽창을 했습니다. 통화를 좀 줄이려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팽창 계속 그걸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부채도 90%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재정 수지도 이제 적자가 큰 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여러 피아트 마니 중에서는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금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약세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기준으로 해서 저 가격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피아트 마니 중에서는 왕초이지만은 다른 국가 비교해서는 피아트 마니의 신뢰성이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조금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한편으로 다르게 보면은 결국 미국이 여러 번의 이제 금융시장의 위기가 있었는데 결국 통화정책과 재정 확장 정책 이건 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이점이기도 한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현재 그 퍼즐 수수께끼 중 하나가 이제 고금리였습니다. 사실은 저 정도 금리 같으면은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채 부담을 계속 견디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모기지 락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정부가 정부 부채를 과연 자기의 실질 성장률이 실질 금리보다 높게 유지되느냐 마느냐가 정부 부채의 이제 지속 가능성일 텐데 금리가 계속 높게 되면은 자기의 성장률 이 거기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이제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 지출을 계속 하려는 것에 대한 이제 조금 제어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뭐 여하튼 올해 같은 경우 본다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크게 안 했기 때문에요. 통화 정책 여력은 뭐 여전히 여차하면은 금리를 그래도 50pp 인하하고 하면 또 시장이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 여력은 뭐 여전히 아직은 오래 보유하고 오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통화나 재정정책 여력이 많이 소진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중립금리에 대해서 3.5% 수준이냐, 뭐 어떤 곳은 4% 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금리가 지금 높은 것 자체가 통화정책 여력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그 힘들이 여력이 많이 소진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중에 이제 자산 가격의 고평가 문제 이것은 뭐 제가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2에서 이제 중국의 제일 큰 부분, 저는 이게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요. 결국 중국의 전체 GDP 구성에서 민간 소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중국이 5% 성장을 위해서라면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정부 지출 이걸로 가지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정부 지출은 중국도 마찬가지 지금 정부 부채가 많습니다.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쪽으로 밀어내면은 결국 제품을 과다 생산하게 되고 부동산 물건을 과다 생산하게 된 것들이 지금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중국의 이제 수출선이 미국에서 아시안으로 이제 옮겨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우회 수출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제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움직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결국 성장을 하려면은 저 만들어낸 물건을 밀어낼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니까 이제 아시아 국가 쪽으로 이제 저가 제품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작년에 그냥 박살이 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런 부분이 이제 지속될 거라는 것이죠. 결국 중국이 저런 소비 부족이라는 저 GDP에 있어서 큰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은 주변 국가들이 문제가 생기든지 안 그러면 중국 스스로가 디플레이션에 들어가 버리든지 이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펴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변 국가들이 그 물건을 받느라 주변 국가의 제조업이 망가지든지 안 그러면은 중국이 그렇게 물건을 밀어내지 못하면은 스스로가 디플레이션에 계속 빠지든지 하는 것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도 문제가 되게 될 테니까요. 그게 저는 이제 G2의 가장 저변에 깔고 있는 큰 구조적 불균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을 간단하게 핵심 변수만 좀 살펴보면요. 결국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는 결국 금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금리에 이제 저변을 깔고 있는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이니까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가면은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지금 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떨어지면은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발표하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 부분에서 약간의 뭔가
뭔가 안 좋은 신호가 오고 재정 수지 부분에 적자 지출이 더 많이 일어날 거로 생각해서 금리가 저걸 뚫고 올라갔다 하면은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거의 지금 현재 임계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이제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버블 이슈인데 이런 투자 쪽의 전문가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블은 가장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좋은 자산에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잘 알지 못하는 자산에서는 버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미국 가게들도 지금 최고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각종 컨퍼런스를 가보면은 세계 사람들도 가장 퀄리티가 좋은 하이 클래스는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이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AI에 대해서 이제 과다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공황 때처럼 투자에 과다 투자로 인한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들의 일말에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포트폴리오에서 보면은 상위 5개 기업이 지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이제 쏠려 있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은 뭐 이리저리 다 쏠려 있습니다. 다 모두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수를 이끄는 것도 쏠려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올해도 저기에 대해서 투자를 또 과다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꼭 이제 대공황 이전의 과다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제 과다한 저도 이제 상상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리스크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가가 2년 연속 아까 이제 24, 28% 이렇게 올랐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100년간 데이터로 보면은 거의 93번째 100분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이제 오를 가능성은 이제 7% 이내라는 것인데요. 과연 7% 이내? 물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는 있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내에 이제 케이프 계절 조정된 퍼 지수가 뭐 맞느냐 틀리냐 말은 있지만은 현재 저 수준이 상당히 높은 곳에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계 소비입니다. 가계 소비가 언제 주식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부의 효과가 지속될 수 없게 될 텐데요. 그 부분하고 계속 한 2, 3년 동안에 사람들의 퍼즐이 고용 시장이었습니다. 즉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부분. 저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저게 조금 트리거가 일어날까 하는 것들이 조금 리스크로 잠재일지 않을까. 그게 금융시장에 저는 저 세 가지 정도가 좀 키 이슈일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이제 살펴보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거 복잡하게 이제 볼 필요 없이 가장 심플하게 한 1년 동안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돈의 흐름입니다. 올해는 돈의 흐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2024년에 이제 제가 개인 순매수 여기저기서 난 이제 기사 자료들을 가지고 쭉 해보니까요. 해외 주식하고 해외 채권으로 순매수로 나간 게 한 62조 원 정도 되고 국내 채권이 한 40조 원 정도 되고 국내 채권 꽤 많이 샀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으로도 이제 다들 연끌로 해서 돈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간 돈이 흘렀는데 2025년에도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환율 1,450원대입니다. 여기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여전히 클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달러 기준으로 해보면은 꽤 비싸졌어요, 지금, 자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과감하게 해외 자산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채권에 돈이 작년에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 벌써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2% 중반인데 초반으로 들어가겠죠. 예금금리도 2% 초반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력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올해 양극화되면서 일부분만 제외하고는 약간 회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주식 가격에 대한 부담들을 이제 꽤 많이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환율이 지속되면은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한 1,400원대 중반 정도의 환율이 한 1년 정도 지속되면은 기업들의 이익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 환산한 이익이 이제 그만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알게 모르게 바꾸게 됩니다. 현대차가 급속하게 성장했던 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 환율에 힘입어 이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올해는 관세라는 요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상쇄 효과도 있긴 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또 일부 기업에서는 이 효과를 아주 온전하게 누리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선도를 해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올해 주식시장의 자금의 흐름 면에서는 작년보다는 이제 훨씬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이제 2% 중반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뭐 초반대 떨어지고 나면은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뭔가 별로 볼 게 없고요.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핫 이슈가 되게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DB자산운용의 이상훈 상무부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DB 자산운용으로 소속되어 있지만은 작년까지 이제 DB 생명에서 보험사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LDI 조직으로 내려오면서 자산운용으로 소속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 이상 보험사 자산운용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이제 앞에 분들이 이제 시장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약간 뭐 제 의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보험사가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에 저는 주안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대부분 다 같이 궤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유독 드러났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양호한 경제 성장을 보였고 다른 지역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올해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는 당연히 또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지속되고 하면 미국은 여전히 좀 양호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나머지 타 국가들이 올해도 작년처럼 이렇게 좀 부진할까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약간은 이제 작년에서 침체에서 좀 벗어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를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이 낙수 효과가 일부 국가로도 전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둔다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기 회복도 일정 부분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1.67 뭐 이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수출이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내수는 받쳐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드라마틱한 그 회복을 보이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환율이나 이런 부분의 효과를 본다면은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다시 회복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기인한다고 하면은 좀 성장은 약간 둔화되더라도 좀 침체되는 국면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국은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모두 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본만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은 그 속도나 강도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더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도 예측하기에 급격하게 금리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었지만은 사실 이렇게 크게 내려가지는 않았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하기에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 페드 점도표에 보면은 25년도 인하 횟수는 4회에서 2회로 축소했고 그다음에 26년도도 2회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강도는 많이 약화된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좀 부진한 부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3회 정도 금리 인하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도 사실 국내 금리 인하 결정을 하는데 많은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환율이나 그다음에 가계 부채나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한 3회 정도가 인하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환율은 미 달러의 강세는 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강세 기조가 조금 지금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 그 일본 엔화가 또 급격하게 많이 변동성이 크면서 시장에도 금융시장에도 많은 변동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1, 2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소폭 강세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작년처럼 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약간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작년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또 금융시장에 크게 충격을 줬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재발될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고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50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소폭 안정돼서 연말까지 가면은 1,400원 초반대까지 그 언저리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 보험사에서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하향 추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금리가 특히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의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하락할 것으로 해서 국내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약간 우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함으로 따라서 자산운용 수익률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이 한 50% 이상을 채권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각 사별로 약간 틀리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50% 정도를 픽스드 인컴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낮은 금리 상황에서는 신규 자산 배분이 채권 쪽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결국 운용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럼에 따라서 2차 역마진의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에 해외 투자 자산이 뭐 이것도 사별로 틀리겠지만은 대부분 한 2, 30% 정도는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100%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은 크지 않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FX 헤지를 한 포지션 때문에 약간의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FX 헤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사들이 만기시까지 매칭시켜서 퍼펙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한 1년에서 3년 그 사이로 끊어서 FX 헤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롤오버 시점이 다가왔을 때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정산 차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동성의 부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해지 할 때 스왑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양국 간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이제 환해지 코스트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해지를 할 경우에 현재 한 마이너스 2% 정도 1년 기준으로 환해지를 한다면 마이너스 2% 정도 수익률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좀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 해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이 좀 악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사들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산 운용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대부분 지금 공통적인 과제는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그 주력을 두고 있는 게
자산 듀레이션 확대 부분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도 변화에 대응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데, 현재 그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듀레이션이 한 20년이 초과되는 상태입니다. 25, 한 3, 4년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자산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보통 10에서 15년? 그 정도가 주로 그렇게 된다고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 부채 듀레이션에 비해서 자산 듀레이션이 훨씬 짧기 때문에 자산 듀레이션을 급격하게 늘려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고요. 그런데 이런 자산 듀레이션을 늘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는 하락하고, 그러면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사실 많이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결국 채권 투자를 늘리다 보면은 그 2차 역마진의 이슈에 다시 또 봉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역마진 축소를 위해서 결국은 또 다시 대체 투자 쪽에서 지금 고위험 상품들을 담음으로 인해서 이제 2차 역마진을 커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쪽 부동산 쪽에 많이 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해외 부동산 쪽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PF 쪽으로 그 보험사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PF도 작년, 재작년 계속 지금 건전성에 우려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다른 이제 인프라 쪽이나 아니면은 프라이빗 댓이나 이런 해외 쪽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험사들이 지금 이제 해외 대체 쪽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FVPL 자산 증가로 해서 손익 변동성이 커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회계제도가 IFRS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 조정으로 평가를 하던 게 이제 단기 손익으로 평가하는 FVPL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별로 이제 매년 단기 손익을 산출할 때, 그럼 평가로 인해서 결국은 손익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보험사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처분익이나 이런 이자 수익이나 이런 고정 수익에 한해서 단기 손익으로 계산하던 것들을 이제 평가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는 이런 평가에 관련된 부분, 특히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자산들이 FVPL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외 수익 증권이나 국내 수익 증권이나 모든 수익 증권 비이클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 FVPL로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손익 관리, 단기 손익 관리하는 게 또 많은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FVPL 자산을 어떻게 변동성이 적은 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고, 기존의 자산들도 다시 리밸런싱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손익 변동성을 계속 신경 써서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보험사가 유동성 리스크 직면하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IMF 때 그때 보험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한번 겪었었고, 그 뒤로는 유동성 위기가 그렇게 보험사는 사실 크지 않다고 봤었는데, 2, 3년 전에 한번 유동성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팔아놨던 그 저축성 보험의 그 만기가 일시에 몰리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이제 RP 매도를 통해서 차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유동성을 해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올해도 올해도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는 당장 어렵겠지만은, 작년, 재작년부터 그 보험 상품 판매된 것들이 보면 이제 단기 종신보험, 단기 납부를 해서 종신보험 판매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산들의 보통 만기가 2027년 이때쯤 되면은 그 다시 환매 들어올 부분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산 이제 배분할 때나 이런
경우에도 일정 부분 그런 해약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감안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유동성에도 조금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가 또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위해서 보험사들이 채권 투자를 지금 많이 작년, 재작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익률 악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모든 채권을 사는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현재 그 본드 포워드를 이용해서 지금 듀레이션 늘리는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별로 그 본드 포워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 3년 후에 현물로 인수해 오는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당장의 그 듀레이션 늘리는 효과, 그다음에 그 유동성을 커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결국에 이게 2, 3년 지나면은 다시 저희가 현물로 인수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보험사들은 조금 더 복잡한 그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지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기존과는 다르게 보험사의 자산 운용도 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생각해질 것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험회사와 관련된 자산 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 박이우 연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 자료 없이 구두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전망에 대한 이 토론을 맡아서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앞에 두 분의 토론자들께서는 이제 그 발표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부족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그냥 제가 느꼈던 생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지금같이 이제 X축 가능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오늘 이제 전망 발표를 통해서 이제 현재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산적한 주요 이슈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은 이제 어느 때보다 이제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높은 불확실성을 야기하는데 가장 큰 요인을 하는 것은 역시나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 흐름의 이제 디커플링이 높아진 것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낮은 2025년에는 장기 예측보다는 이제 월 단위나 혹은 뭐 주 단위, 더 심하게 일 단위의 이제 경제 지표의 발표, 혹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국가별 정책 흐름에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보다 이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올해는 전략적 자산 배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미국 12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치가 이제 발표가 생각보다 낮게, 예측치보다 낮게 발표가 됐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발표치를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둔화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예측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함과 동시에 이제 보편관세 부과 정책도 이제 시행이 공약과는 다르게 좀 늦어지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장에선 이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또 생각보다 약세 현상을 이루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제 기존 시장에서와 이제 주던 예상이랑 조금 다른 움직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예상과 다르게 발표되는 일들도 되게 많아질 것 같고, 또 이제 트럼프 이제 2기 정부가 이제 정책이 실제로 이제 공약과는 이제 어느 정도 공약과 다르게 뭐 동약이랑 똑같이 어느 선에서 추진될지 예상이 어려운 만큼 이제 금융시장이 지속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도 이제 연준을 믿고 따를 만한가라는 이제 참고 자료가 사실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연준도 이런 뭐 이런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겠지만, 이제 경제 지표나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도
또 되게 급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리고 또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에 의해서도 또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일도 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경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예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예측 토대 하에 이제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세 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보니까 회사에서도 또 많이 오셨고 기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던데 아마 앞으로 올해에 이 자산 운용과 관련돼서는 뭐 어떻게 어,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어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에 지금 와 계신 분들도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생각보다. 저는 상당히 질문할 게 좀 많아가지고 사회자가 너무 낯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좀 준비한 게 하다 보면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해도 저 정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제 낮습니다. 근데 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걸 또 이해도 하고 합니다. 저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 이 그 부동산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손실이 상당히 이제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그게 이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 올해는 지금 우리 오늘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해주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없었었어요.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답변을 뭐 누군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낮은데 그러면 해외에 있는 보험회사들은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걸 조금 찾아봤어요. 예, 찾아보니까 뭐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데 이제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요 근래에 이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또 뭐 높은 게 상당히 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제 국가로 좀 특이한 게 보면 호주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 수익률은 좀 안 놉니다만은 국내 주식에서 2021년부터 수익률이 10%가 넘어가요. 주식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투자 수익률이 좀 양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제 투자 비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국내 주식은 뭐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수익률이 좀 더 잘 날 거라고 생각되는 어떤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에, 규제상 제약이 큰지 그러니까 뭐 많이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킥스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상훈 상무부께서 어떤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은 좀 이따 해주시고요. 또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또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뵙던 영록 사장님 또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뵙고 이랬는데 이렇게 직접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좀 반갑기도 하고 갑자기 막 질문하고 싶은 그 충동이 생겨서 제가 보험회사 미래에셋 계시면서 실제로 이제 자산운용 보험사 자산운용을 직접 하셨으니까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아주 좀 무식한 질문이에요. 왜 보험회사는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가 하는 거를 좀 이제 원천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는 투자형 상품이라든가 연금 상품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국내의 다른 업권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물론 해외하고 비교할 때는 뭐 우리 자본시장의 여건도 뭐 물론 다르기도 하고, 또 뭐 해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뭐 환해지 코스트라든가 이런 여건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거가 이제 보험회사의 어떤 규제에 관한 거, 킥스 운영상의 규제, 또 보험 사업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보험회사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실무하시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려운 질문인데 또 다른 분 또 있으시면 그러면 우선 우리 김경래 고문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업용 부동산까지 해서 좀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어, 저는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안 했고요. 자산운용사에서 채권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은, 상업용 부동산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국민연금이 이제 운용한 것들을 분해해 보면은 그 뭐 답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3년간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그다음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보면요. 수익률이 확연하게 채권조차도 그렇고요. 또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해외 주식 같은 경우 거의 뭐 20% 넘었는데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0.3%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의 국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채권을 갖고 있어도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이창용 총재께서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한국은행의 고민은 미국보다 항상적으로 금리가 낮을 텐데 어떻게 통화 정책을 해야 될지 이제 환율이 개입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이제 고민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항상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겁니다. 저금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PBR이 낮고 그렇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PBR이 낮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성장 전망이 떨어지기 때문에 PBR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 이제 보험사가 해외로 나가려면은 환이라는 것을 끼고 나가야 되고 환에 대한 리스크가 또 이제 하나의 자산운용 리스크로 들어오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다른 나라 혹은 우리나라의 과거에 비해서는 저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요. 그럼 그 이제 낮은 수익률에 맞춰서 이제 부채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 제가 있을 때 이제 이전에 운영사에 있을 때 보면은 아시다시피 보험사는 이제 그 자산운용 규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 그렇게 리스키하게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고 어느 정도의 국내 채권의 운명 그 테두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일본이 이미 그랬었고요. 금리가 좀 낮은 수준이 지속되면은 결국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도 낮은 수준에서 어떻게 다른 부분에 ALM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훈 상무부께서 제가 질문 드렸던 두 가지 내용, 두 번째 거는 아마 답을 좀 해주실 거고, 첫 번째는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셨던 부동산 부분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 쪽 이쪽에 사실 지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메자닌 포지션으로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대부분 이제 PF 쪽으로 들어갔는데 PF는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이제 선순위 위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PF로 인해서 발생한 그 손실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많이
그 회자되고 있고 그다음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험사들이 그만큼 국내 부동산 PF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충당금 쌓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규모나 이런 게 크지는 않은 편이고요. 대부분 선순위 위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현재 그게 손실로 이어진다고 판단도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보험사들이 그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상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보험사 운용 수익률이 나빠진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런 상각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작년에 이제 CMBS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현재까지도 그게 완전히 치유되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보험사들이 들어갔던 부분은 이제 대출, 후순위 대출 이런 매즈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뭐 라이트 오프 한 경우도 있고 일정 부분은 지금 순차적으로 상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상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재구조, 뭐 만기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건 변경을 통해서 지금 재구조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게 손실 발생 가능한 부분은 현재 그 장부에는 이미 다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어 일부 보험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에쿼티로 투자를 검토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저평가된 부동산들을 산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런 기존의 익스포저 관리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주식 투자, 그러니까 비중을 좀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예. 늘리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예. 규제나 아니면 뭐 킥스 뭐 이런 관련해서,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채권 비중이 한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50%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출 자산으로 한 또 한 30%뭐 이 정도 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80% 이상을 이렇게 픽스드 인컴 자산으로 깔고 가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부채 쪽 듀레이션 매칭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고정 수익을 끌고 가야 되니까는 그 현재 킥스 제도 하에서 본다면은 자산과 부채 평가할 때 결국은 변동성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권 쪽 부채 할인율하고 또 약간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끌고 가기는 평가나 이런 제도 킥스 비율을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리스크나 신용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크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사실 보험사에서는 많이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사실 일, 어,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보험사가 주식 포지션이 한 5% 미만 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5%조차도 결국은 국내 주식 쪽 위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해서 사실 국내 주식은 실적이 안 좋았지만 미국 주식은 또 오히려 화랑을 보였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었는데 해외 주식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 해외 주식을 운영한다면은 결국은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아웃소싱을 맡기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 사실 해외 주식에 대한 아웃소싱 부분은 많이 이렇게 보험사들이 적극 관여나 관심을 보이지는 여태까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을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 시차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어렵고요. 그리고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보험사들이 가장 그 현안이 이제 킥스 비율 맞추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는 거가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완화를 시켜 준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실무를 하셔서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김 고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 주식 투자 수익률 같은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주에서 주식 투자 수익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정도를 좀 실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계약자들한테도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본적 재무 건전성이 더 양호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지금 킥스의 비율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조정이 조금 일어나면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곳에 맞춰서 또 움직여서 해외 투자 같은 경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사실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실무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저희 운용 쪽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쪽하고 서로 의견이 많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운용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률 제고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식 에쿼티성 자산에 대한 배분을 늘려달라고 항상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리스크 쪽에서 통제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많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거나 한다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그 우리 한국 금융시장에서 좀 이렇게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시장이 퇴직연금에서의 뭐 IRP나 이런 쪽이 상당히 이제 커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그 퇴직연금이 좀 정착되기 전에 특히 IRP라는 것이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제 40대, 50대들은 내 노후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쪽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쪽에서 수익률을 어느 쪽이 더 많이 내느냐 하는데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돈이 사실은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갈 거라는 예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보험회사들 특히 뭐 생명보험회사들 이런 데에서는 계속해서 유류에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익률이 이제 높다는 것을 제고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사실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여주게 되면 어 뭐 많은 사람들이 보장과 그다음에 뭐 연금 같은 경우도 보장이겠습니다만 보장과 수익률을 두 개 다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서 이렇게 인식이 좀 되고 그렇게 좀 진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수익률이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방향을 좀 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그게 제가 15년 전에 제가 지주사에 있으면서도 보험사 그쪽에 그때 자산운용사 때문에 계속 봤는데요.
지금까지 정책이 안 변했다면은 보험사의 그때 정책 방향은 일반 계정, 특별 계정 나눠 보면요. 일반 계정 우리나라 보험사가 자기 자본이 충분하면은 뭐 자기가 알아서 주식 부위 정도 늘리고 하면 될 텐데 일단 그게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보험사는 자산 운용을 가지고 일반 계정에서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보험 본연의 업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자산 운용 파트는 ALM을 잘하는 이쪽은 이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특별 계정으로 나가려 그랬던 것이고 의외로 특별 계정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고객들이 그때 변액 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호응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판매 이런 것들 뭐 에이전시 문제도 있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퇴직연금 IRP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의 시장이 많이 커지는데 거기서 가장 자유롭게 파워풀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보험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람들이 금리는 지금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 금리는 저금리인데 수익률은 조금 더 받고 싶어서 주식을 좀 하려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한 20년 전부터 이제 구조화된 상품들이 그쪽에 많이 공급이 됩니다. IRP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10년 동안에 연 최소 수익률을 1% 보장해주고 주식시장이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을 플러스 애드업 하겠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다른 자산운용사는 그런 상품을 못 만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상품들로 보통 공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IRP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률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게 결국에 이제 보험사의 상품은 이제 저축성으로 공시율을 제시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 수익률을 아마 투자 상품에 대해서 올리는 거 비해서 더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보기로는 투자 상품과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상품 이게 결합을 두 가지 상품의 이제 특징을 결합한 것이 이제 구조화된 상품이나 이런 것인데요. 우리나라 현재 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보험사에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파트가 저는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만요. 마이크, 예. 예, 중앙뉴스 박주환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주의시를 보게 될 독자들은 아무래도 일반 그 시민이나 그 국민일 텐데 이분들이 이 이슈를 보고 나서 그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좀 어떤 당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가장 주의할 점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켓 컨센서스를 주로 바탕으로 작성이 된 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 가격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을 돌아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리스크 온으로 이제 베팅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수혜를 본 시장이었고요. 특히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크 온이니까 반대로 보면 금리가 인상 올라갈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좀 성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2023년 말이나 작년 말로 돌아보면 그렇게 그게 마켓 컨센서스는 아니었거든요. 2023년 말로 보면 금리가 떨어질 거로 하는 베팅이 더 마켓 컨센서스가 우세했는데 실제 시장은 금리가 더 올라갔었고요. 주식시장도 사실은 2023년만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사실 이미 밸류에이션상 주가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2024년도에 들어가서는 그 반대가 된 거죠. 채권 금리는 올라갔고 주식은 또 근데 또 그대로 강세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뷰를 봄에 있어서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의 전망, 그 시점에서 내년을 바라보는 연말 시점에서 바라보는 전망을 바탕인 건데 그거에 내변에는 하나 일단 가격이 이미 많이 일정 부분 반영돼 있을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시장이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워낙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저 주식시장 버블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는 실적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뭐 2023년에도 있는 리스크가 지금 리스크가 다시 더 커진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크래시가 온다면 생각보다 더 커질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작년 연말에 브로드하게 봤던 전망인 거고 올해 이것이 반드시 그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래, 의견이 하나 지금 올라온 게 있는 거 보니까, 저기 보면 이제 펀드 연금 상품에서 저렇게 이제 수익률이 낮다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아마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2025년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정인석 부장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김경록 고민과 이상원 상무부님, 그리고 박이호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55회 산학 세미나 2025년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